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7월 14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편집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악산 마지막 지게꾼 무거운 짐이 내 인생을 밀어줬다오. 말로만 유교의 나라 한국의 노인 애화가 넘쳐나는 배경, 교육 투자야말로 노후 위장 믿고 실천도 했는데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현실. 세 번째, 1월에서 3월 서울 폐업 음식점 5,922곳, 자영업자 연체율 4.2%. 나머지는 그냥 한번 봐주시고요. 맨 마지막 빨간 글로 쓴 것이 그 상관관계를 넘어 이 소설을 썼다. 그렇게 좀 표현해 보고 싶네요. 장근욱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그 보도를 했습니다. 지게를 지고 이 설악산에 올라가는 그 지게꾼의 인생을 소개를 했습니다. 임기종 씨 66세인데 설악산 흔들바위로 향하는 산길을 오르고 있었다라고 과거형으로 썼네요. 그런 설악산이 있어 지금의 내가 있다고 했다. 그 철제 사다리를 구부려 놓은 모양의 알루미늄 지게를 등에 짊어졌다. 파란 박스 4개를 끈으로 묶은 짐이 실려 있었다. 약 60kg를 짊어지고서 이게 그 거의 50년을 이 지게꾼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강원도 속초에서 나가지고 50년 해왔는데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먹고 살 길을 찾아서 헤매게 됐는데 어떻게 우연히 자기가 달리기를 잘해가지고 16세부터 설악산을 오르내리며 지게로 짐을 나르기 시작했다. 이분 50년 전이면 우리가 참 빈곤할 때 얘기니까 어떤 일자리도 충분히 없었을 거고 그 산에 그렇게 우리나라들 암자들이 많고 뭐 그런 것들이 그 암자에서 생필품들을 이 필요로 했는데 그때는 지게꾼들이 상당히 뭐 수십 명이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어제까지 그 흔들바위 암자까지는 한 5만 원 받고 금강굴 암자까지는 한 10만 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맨 첫 이 대문 배경에 그분의 그 사진을 오늘 소개를 했습니다. 그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현실은 무로타니 카츠미라고 석간 후지의 그 내용인데 이 석간 후지가 약간 그 한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가끔 보입니다. 쭉 그 설명한 거를 보면은 약간 좀 한국을 약간 깐다고 그러죠. 우리 뭐 솔직히 얘기합시다. 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내용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렇지만은 노인 빈곤율도 노인의 자산율도 세계 제일이라고 얘기는 하면서 일본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의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이 뛰어넘었죠 일본을. 그거는 자기네들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위안을 받으려니까 그런지 노인 빈곤율하고 노인 자산율을 세계 1위라고 좀 꼬집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은 현재 65세 이상의 그 고령화 비율이 30%인데 우리가 지금은 65세라 그러면 이제 노인이라고 생각들을 안 하죠. 70이나 돼야 이제 노인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느낌들을 받습니다. 동년배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숫자만 놓고 보면은 그 고령화 대응과 관련해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여유가 있을 것인데, 하지만 실태는 세계 제일의 노인 빈곤율이라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되면은 뭐 많이들 한국에서 많은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하는데, 2000년대 들어 대학 진학률은 70%대에 달해 대부분 뭐 대학들을 나왔는데, 아들 세대의 압도적 다수는 자신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지급과 자녀의 그 교육 지출, 그러니까 손잡들이죠. 지금은 노후 보장책보다는 부모의 허세 차원, 뭐 이게 뭔 의미로 이걸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그 아들 세대들이 고령이 돼 일자리를 잃고 이자를 못 내면 자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고, 손에 쥔 돈은 주택융자의 일괄 변제로 돌아간다. 이제는 집값이 턱없이 싼 지구 슬럼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럴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도 인만 유교의 나라인 아들 세대는 부모에 대한 원조를 꺼리는 것이다. 기껏해야 11만 엔 정도의 공적연금으로 일본보다 고물가 사회에서 살아간다. 자, 일본의 공적연금을 부부로 받는 게 20 몇만 엔인가 되는 세대도 있지만은, 제가 또 일본 뉴스를 읽어본 거에 의하면은 5만 엔, 6만 엔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개별적으로는.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한국은행 총재의 말을 빌었는데, 한국은 가난한 노인의 나라, 일본은 풍요로운 노인의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러고 보니 자기도 깨달았다는 듯이 일본의 친한파 경제학자들, 그럼 자기는 친한파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죠. 친한파 경제학자들이 있긴 있는 모양입니다. 구매력 평가를 말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한국의 구매력 평가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을 꼬집은 그런 뉴스인데, 무로타니 까츠미라는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저도 매우 궁금하네요. 1월에서 3월 그 폐업 음식점이 5,922곳이면은 엄청 많은 거죠. 자영업자 연체율이 4.2%다. 은퇴를 앞둔 한국의 2차 베이비붐 세대 1964년에서 74년생이 최근에 이제 회사에서 밀려 나오기 시작했죠. 어, 그 자영업의 고달픈 현실이 깔려있는 내수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한국 자영업은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40대 후반이나 50대의 회사를 그만두고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창업한 1차 베이비붐 세대 1955년에서 1963년은 자영업에서 현재 물러나고 있는 상태다.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또 나와서 하고, 1차 베이비 세대가 이제 저희 나이대인데, 나이가 이제 먹어서 더 이상 못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자에게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지난해 9월 사실상 종료됐기 때문에 더 이상 못 견디고 자영업자 감소에 속도를 냈다. 최근에는 그 최저임금하고 또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한편 이 폐업한 자영업자를 위해서 월 110만 원을 받고 6개월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근로자였다 그러면은 실업급여 6개월 받는 것처럼, 저는 그거를 받아보질 못했어요. 회사 나오자마자 뭐 어떻게 재수 좋게 뭐 용역 계약을 하는 바람에 6개월간의 그 이걸 못 받았는데, 그거 유사한 그 직업 훈련을 받는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자영업자도, 그래서
그 6개월은 그렇게 뭐 저기 견딜 수 있다. 그리고 그 이 자영업자를 그 임금 근로자로 재취업을 독려하는 대책, 이게 이제 한 6개월 동안 한 110만 원씩 그 좀 그동안에 어디 취직을 해 보세요라고 해주는 그런 거겠죠. 그리고 폐업한 자영업자를 고용한 그 이 사업주한테는 고용 1인당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의 고용 촉진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6개월 지나서는 자기가 그 이 나이 든 사람을 고용한 것을 더 버티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 글쎄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마다 자기 그 건강과 역량 뭐 이런데 폐업한 자영업자가 과연 취직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될려는지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경제협력기구 2021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3.9%, 그러면 한 25%면은 이 4분의 1이 OECD 평균보다 1.4배다. 이게 이제 많이들 얘기하듯이 그 중간 기술 정도로 가지고 있고 아무나 그 이 복제가 가능한 그런 업종들, 고급 기술이 아닌 그런 것들을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뛰어들고, 그래서 오히려 난립을 하고 경쟁이고, 그리고 또 음식점 예를 들어서도 잘 되는 데는 잘 될 수 있고 성공한 사람도 나올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망한다 이거죠. 이 사진은 중국 황학동 그 주방용품 상가, 거기에 이제 중고품들이 이제 그 폐업을 하게 되면 음식점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서 이거를 또 이 중고품들 장사하는 그런 상가들이 있죠. 여기를 한번 또 구경을 해 봤어요. 그게 옛날 지금도 그 마찬가지일걸요. 성동공고 쪽으로 그렇게 그 골목이 나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동묘 쪽까지 연결이 되면서 그 중앙시장하고도 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큰 규모의 그 시장이기도 하죠. 왕십리 고창이 또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 왕십리 고창 가서 먹어본 지도 꽤 오래되네요. 어, 한국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결정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체결. 어, 이거 사진은 이번에 나토에 가서 뭐 서로 뭐 이렇게 뭐, 뭐 어깨까지 만져가면서 서로 간에 아주 친밀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뭐 기시다 총리하고도 뭐 그렇게 인사를 했었겠죠. 먼저 기시다가 이제 뭐 이렇게 웃는 모양을 보여줬는데, 역시 그 생긴 모양은 우리 윤 대통령이 좀 듬직하게 보이긴 보여요. 덩치도 좀 있고 사실 좀 키가 커야 좋죠. 물론 바이든이 더 크지만은 여기 표현된 거로는 사상 최초로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미국 핵 자산을 전시 평시를 다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에 배정할 것을 문서로 확약받았다. 그러니까 미국의 핵 방어 프로그램에 한국이 이 한국 반도의 이 전략 전술 이런 훈련 이런 대응 이런 거에 우리도 낀다 이런 거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영구 주둔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공동 가이드라인에 의해 대해서는 김태호 국가안보수석 부보좌관이 그 설명을 했는데, 한미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통합 확장 억제 체제의 구축을 의미한다. 어떻게 보면 핵 동맹이고 김 위원장은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한미 통합 확장 억제 체제를 완성함으로써 그동안 재래식 전력을 바탕으로 해온
한미 동맹이 본격적인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강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은 한미 공동 가이드라인은 공개하지 않은 국가 비밀에 해당하는데 어느 정도 외형만 소개한 거죠. 그리고 국방부는 재래식과 핵 통합 계획이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논의 불발, 서방 지지만 재확인, 강정욱 기자가 위키리크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 사진이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그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 같습니다. 그 사무총장이 이제 뭐 서로 둘이서 대화하지만은 뭐 이게 마침 시계를 바라보는 그런 거. 트루키예의 그 에드로안 대통령과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뭐 딴 데 쳐다보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 사진 한 장이 우크라이나 이 현실을 아주 극명하게 그 상황을 나타내주는 사진이 찍힌 것 같습니다. 희망 고문만 지속된다. 회원국들 실질적 논의 사실상 외면했다.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 요청도 빈손. 이게 이제 자기네들 무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이제 서방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무기를 공유하는 지원하는 전제 조건들을 다 다른 모양이에요. 확전을 안 하려니까 그러는 것 같습니다. 방어만 해라, 방어만. 그런데 영국에서 제공한 미사일은 본토 모스크바까지 날아갈 수 있다, 비행기에서. 그렇지만은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젤렌스키는 차주 영국 방문 예정이고 유럽 정상에 호소할 듯하다. 북대서양 정상회의가 이제 미국에서 열렸는데 75주년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의 가입 논의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즈는 전일 워싱턴에서 막을 내린 나토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우크라이나 당국자에서는 실망스러운 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마 휴전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만은 그것은 이미 사망한 유명한 키신저 옹의 견해가 그런 방향으로 될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우리나라 휴전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잃은 땅은 잃은 땅. 지금의 전선에서 휴전을 한다. 이게 결정이 되면은 마지막 치열한 전투가 우리나라 중부전선에서 고지전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듯이 그런 일이 또 발생할지도 모르죠. 이재용 인도 재벌 결혼식 또 참석. 이런 제목을 보면은 이게 좀 약간 비판적인 느낌이 오는 그런 거로 했는데 그런 느낌이 들죠. 이현주 기자가 뉴시스에서 보도했는데 이게 이제 전번에 인도의 최대 통신사인 릴라이언스 그룹 첫째, 둘째, 셋째 이번에 셋째 막내 아들 결혼식에 이제 세 번째로 갔다. 근데 갈만하니까 가는 건지 뭘 또 참석한다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기사를 이렇게 쓰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 삼성에서는 지금 노조가 파업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하객으로 세 번째 결혼식 참석인데 초청을 받았으니까 갔을 거예요. 이 회장은 무케시 안바니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회장의 막내 아들 아난트 안바니와 제약업 재벌 가문 출신 라디카 메르찬트 결혼식 참석을 위해 최근 뭄바이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재벌끼리 결혼을 하는 거네요. 제약업 재벌, 그 다음에 그 통신사 재벌과 여기에는 그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등 하객 1200명이 초대됐으며 그러 왔다는 얘기겠죠. 결혼식 비용은 약 4,500억 원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 뉴시스 기사에서 그 주간 뭐 경제 뭐 이슈 같은 것들을 좀 통계로 했는데 이것은 이제 그 SNS 등의 커뮤니티에 올라온 익명의 신입사원 연봉에 대해서 그 하고 여성 관리자 현황에 대해서 현대차에 대해서 그런 정보가 되겠는데 사원 1년 차가 대학 연봉 5,251억 5,200 5,251만 원이네요. 1년 대리 1년 차가 6천만 원대, 과장 1년 차가 8,400만 원대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복지 뭐 이런 게 있고 뭐 하계 휴가비 그다음에 뭐 성과급이 이제 이게 보너스 이런 성격이겠죠. 우리가 연봉을 따질 때는 사실 보너스까지 이 성과급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연봉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보너스를 안 주고 연봉화해 버리면 너무 고액이 돼서 소득세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그 나눌 거예요.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상품권까지 넣네. 어쨌든 여기에는 이렇게 9,451만 원이면은 1억 원에 육박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생산직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아마 그 성과금이나 이런 게 줄어들겠죠. 그 잔업수당도 좀 줄어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 관리자 현황이 10.8%로 되어 있네요. 전체 그 현대차 인원이 얼마라고 좀 표현을 해주면은 좀 낫을 것 같은데 5,103명이 여성들인데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한 현대차가 한 4만 얼마인가 그뭐 차관 그 정도 될 거예요. 전체 인원수는. 그 여성 임원이 21명이네요. 요거를 거꾸로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에, 성별 평균 청급여 총액 경영진급이 한 4억 원대 관리자급이 한 1억 한 3천 대인데 여성이 약간씩 작다는 거를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일반 직급집에서는 여성이 더 많네. 이게 웬일이래니? 그뭐 통계가 그렇게 나왔으니까는 그렇게 되겠죠. 음, 여성들이 그 자기 근속이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북한 한국 드라마 시청 이후로 30명 처형 보도. 나 언제도 그런 유사한 게 있지만 또 보도를 했어요. 한나 아브라함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30명을 처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면 죽였다는 얘기일 겁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이 탈북자들이 이 풍선을 통해서 USB를 넣어서 또 북한으로 보내기도 하고 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만은 아니고 북한 암시장 중국을 통해서도 들어가는 것도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익명의 한통일보 관리자는 기자들에게 북한 당국이 소위 악삼법에 근거하여 주민들에게 엄격하게 통제하고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고 그 통일부 관계자가 말했다고 하는데 그중 하나가 북한의 반동사상 문화 거부법이라는 거를 만들어져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올해 초 2명의 10대들이 케이팝 비디오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12년형의 노동형을 선고받은 것을 보여주는 비디오가 공개된 적이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나머지 거는 이제 그 남북 관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에, 그 외국 그 표현에서는 휴전이니까 여전히 남한과 전쟁 중에 있는 거다. 엄밀히 말하면은 요거는 김정은과 그 이 딸 김주애가 그 미사일 발사하는 거 어, 멀리서 그 겨울철이었 사진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것은 그 북한에서 애들이 학교에서 놀이나 이런 것도 이 사격 이런 거로 훈련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칠드런 캠프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데 이 칠드런 캠프에 외국인들도 그 참여를 한 뉴스도 나오는데 게임들이 그 뭐 백두산을 뭐 등산해서 정복하고 또 어떤 그 북한의 그 이 성을 어떻게 만드는 건 완성하지만은 백악관을 파괴하는 그런 게임도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미 보도를 했지만은 우리나라 언론 쪽으로 해서 이게 또 그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카메론 맨리가 또 우리나라 그 언론 보도 내용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추가로 보도를 했네요. 이것은 그 방위산업청이 공개된 비디오였는데 자관 1.5달러 한 번 쏘는데 드론을 쏘면은 녹여버린다 이런 얘기네요. 레이저로. 그래서 이 정밀 타격을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불에 타서 떨어지는 모양까지 공개된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중요한 거는 무인기 떨어뜨린 거로 했는데 브록2로 하게 되면은 비행기나 항공기, 전투기나 그다음에 이제 뭐 미사일까지도 그 공격해가지고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무기로 발전할 수 있다. 음, 이런 게 기대가 됩니다. 미국에서는 함정에서 레이저건으로 쏘는 거를 개발했는데 그게 왜 계속 개발이 안 되나 했더니 전기료가 엄청 많이 들어간다. 근데 배에서 쏘면은 그 전기 공급이 여의치가 않을 수도 있죠. 그 배에서 전기 발전한다는 게. 그러니까는 한 번 쏘고서 충전하고 뭐 하는데 엄청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과연 이게 실전에 레이저 건이 엄청 큰 거였는데 그게 실전에 유용할 것이냐 하지만 한국 거를 보니까 이제 그 해안 이런 데다가 일단 설치해서 만약 서울 인근에 들어온다면 서울 외곽이나 휴전선 부근에다가 설치해가지고 우리가 넘어오는 것을 이 지득해가지고 물론 이제 보통 그 레이더망으로 그 찾게 되겠지만 미국에서는 또 레이더에 안 걸리는 무인기를 또 운용을 한다 또 이런 거 있죠. 참 창과 방패에 대한 그런 얘기도 될 것 같습니다. 현대 위아가 저는 그 자동차 부품만 하는 데인 줄 알았는데 공작기계 사업 매각을 한다고 그러네요. 이게 창원에 있는 본사고 그렇게 돼 있는데 공장도 창원 쪽에 있겠죠. 한 4천억에 그 팔려고 지금 한다. 이 공작기계가. 그러니까 기계를 만드는 기계라고 이제 공작기계란 게 그런 거겠죠. 어, 에비타가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저는 그 슬퍼 분석하면서 EBIT까지만 계산을 합니다. 요거 감가상각비하고 감모 요거까지 그 하기 전에 그 돈 번 거, 비포니까, 이자, 그 다음에 세금, 뭐,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감모율, 이런 것까지
그런 거를 생각하기 전에 돈을 얼마 벌었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에비타는 그래서 실제 번 돈이 얼마냐라고 그 주식하는 아줌마도 알고 있다는 건데 제가 그 재무지표 배우면서 저보다 좀 어린 사례지만 준 천재예요. 지금도 그 분석해는 그 현금 재무지표 아트만이라는 게 그분의 그 알고리즘인데 그걸 저한테 그냥 가르쳐 줬습니다. 그 사람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베트남에 진출을 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무식한 제가 현금 재무지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원 그 에비타 기준에서 한 300억 규모 흑자가 예상된다 하면은 감가상각비 전이니까 이자 흑자겠지만은 감가상각비가 꽤 많다고 그러면은 EBIT까지는 좀 금액이 적을 수 있어요. 현대위아는 로봇을 미래 사업으로 정해서 이 방향으로 간다. 그렇게 되는데 자동차 부품도 계속 그 기본적으로는 깔고 가겠죠. 현대차에서 그 투자한 현대차하고 기아가 투자한 회사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넷플릭스 드라마 돌풍 상관관계를 넘어 소설을 쓰다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뭐 넷플릭스 드라마 돌풍과 나의 경험담 해가지고 그 부부 방송을 하는 사람인데 목루라고 제가 쭉 그 편집을 해봤어요. 어떻게 좀 진행을 하나 그런 건데 지금 그 이희호 여사의 이 평전 그걸 통해서 노무현 돌풍을 얘기를 하고 또 대통령 그 재직 시 그 김대중 대통령이 핀란드 대통령과 만날 때 건강이 안 좋아서 부정맥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 박원순 시장의 마지막 신호가 잡힌데도 핀란드 대사관일 때다. 자, 이게 상관관계를 계속 이 사람은 풀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관관계는 어떻게라는 질문만 하게 되거든요. 왜가 아니고. 그래서 그 또 이 김 전 대통령이 이제 사망한 것은 2009년 8월 18일. 요건 제가 찾았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한 3개월 차이로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자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3개월 후에 갔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연결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폐색 전증으로 그 김전 대통령이 마지막 폐색 전증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그 크로코딜과 메소암페타민 성분이 합성이 되어 있는 신종 마약이 이게 그 뭐 치료제로 일부 쓰는데 많이 쓰면은 이게 좀 곤란하다는 거죠. 심장 부담을 2배 이상 증가시키는 효능이 있다. 그래서 이제 마약 쪽으로 넘어가요. 북한 인권에 침묵했던 민주당 마약 문제 심각성에 침묵하는 이유는 이런 뉴스도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연예인 그 마약 그 사범 때 혼자 했냐 여자 연예인이 그 남자가 재벌인데 재벌 아들이나 뭐 이런 유명한 그 약점을 잡아가지고 민주당이 뭔가 그 이 정치에 이용을 한다 이런 쪽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악소리가 나올 쪽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해라 했는데 우리나라 뭐 요즘 급발진이다 뭐다 노인네가 뭐 그렇게 하고 여러 뉴스가 나오는데 저는 아무래도 그거 마약 그 반응 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당 종북 세력 뭐 이런 얘기도 좀 얘기가 나오고 뭐 연결을 하는데 이 종북 세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글로벌 어젠다를
이루는 그 하수인들 정도뿐이 안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은 진짜 정북 세력이라서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글로벌 세력한테 지지를 받지는 못할 거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글로벌 어젠다라는 것이 무엇인데, 북한을 스스로 망해야 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경제적 지원을 했죠. 쌀도 가고 뭣도 하고 그런 것들을 왜 했겠느냐. 뭔가가 그 글로벌 리스트들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존재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런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마약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우파 정치인들 약점을 잡게 돼가지고 그거를 숨겨줄 테니까 이권 좀 내놔라 해가지고 이권을 가져가는데 개나 소나 좌파들이 전교조 인정, 공무원 노조, 경찰 노조 인정해서 노조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이권 사업에 끼어들어서 앉아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찾아가는 거를 민주당 애들은 했다 이런 얘기고 대진그룹이라고 그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의 그 뭐 그건데 거기에 대진그룹이 삼성그룹 상징으로 자기는 해석을 한다. 그래서 대통령을 손에 넣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1997년 우리나라 IMF 때 국가안전기획부 정보수집팀이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조 본부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를 도청했는데 그때 대선 후보의 정치자금을 지원하고 정치인과 검찰 등에게 추석 떡값을 제공하자는 것이었다. 이거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뭐 그 엑스파일인지 뭔지 검찰도 썩었다. 이게 아마 그때 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고 이 사람이 이학수인지 누군지 아니 그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봐가지고는 이런 것도 있었네요. 연결해가지고 가난한 자들 가난한 자 코스프레들을 너무 많이 하는데 좌포다들이 가난한 자는 선이 아니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지만 한국이 잃어버린 30년은 김영삼 정권 때부터 한 거 아니냐. 자관 그 우리나라 그 경제 발전은 전두환 때하고 노태우 때가 피크였죠. 그때부터 자관 한국이 너무 잘 나가도 안 된다 하니까는 뭐 그런 것도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죠. 좌파들이 글로벌 세력의 어젠다에 맞게 나라 망하게 만들기 아니었던가. 글로벌 리스트의 어젠다는 한국은 필리핀 수준 정도의 국가로 정도 남아서 더 세지기를 바라지 않는 거. 이렇게 말을 고분고분 들어가지고 뭐 이런 건데 잠깐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지금 이 논리를 해나가요. 어, 현재 어젠다는 반중 친미나 국익이 빠져 있다. 지금 그 보수파가. 근데 그런 거냐? 그 잘 모르겠네요. 저는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뜨리는 게 글로벌 어젠다다. 국힘 보수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그 하면서 본인도 이거는 소설입니다라고 여러 가지 그 상관관계를 해서 해석을 해내는데 해석하는데 더 이상 찾을 수 있는 증거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내러티브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져와서 얘기한다 그래도 다음에 제가 이 싱킹 브릿지를 하는 주제처럼 결과 원인 결과의 과학적 상식으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지금 아까 소개한 그런 것들의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연성 의구심과 불충분한 정보 소집.
그리고 그 고유의 한계는 불행하게도 원인과 결과의 단계를 촉발하지 않는 데고 오히려 어떻게라는 질문,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어떻게를 갖다가 생각해내려니까 그 소설을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결과 원인 결과의 사고방식으로 경제, 정치, 외교, 사회 문제도 제가 좀 그렇게 해보자. 그 내러티브가 횡행하는 그런 뉴스들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그 과연 진짜 팩트가 뭔지, 원인이 뭔지, 그런 것들이 그 좀 논리적 사고를 못하고 그냥 휩쓸려서 넘어가는 거겠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